네, 이게 하편입니다. 지도가 너무 꾸지해서 좀 분위기를 좀 바꿔봤습니다. 다시요, 여기가 플로리다, 쿠바, 하이티,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그다음에 브라질, 그다음에 온두라스가 뭐 여기 어디, 여기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미국이요. 여기가 멕시코요. 그래서 마두로 시기에 들어서 베네수엘라의 경제 건강이 완전히 무너진 건 세상이 다 알고 있고요. 인플레가 6만 퍼센트에 달했다니까 우리나라 돈 1,000원이 60만 원이 됐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1,000원 주고 사던 걸 60만 원 주고 사는 실정이 됐다는 건데, 그럼 이게 마두로가 자기 나라 돈을 이렇게 600배를 더 많이 찍어낸 건가요? 진짜 종이돈을 이렇게 많이 찍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요즘에는 최근이나 가뜩이나 하락한 유가도 하락했는데, 게다가 이제 경제 제재로 석유 수출이 완전히 막히고 막 이래갖고 주유소에서 파는 그 석유 차에 넣는 그 기름, 우리나라에서 기름이라고 그러죠. 그거보다 마시는 물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방송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이제 경제 제재를 막 하면서 마두로의 퇴진을 부르짖고 있고, 마두로는 국가 군대뿐 아니고 자기의 사병도 엄청 강력하게 구축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결사항전의 결의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고 이제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하고 공조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유엔은 또 마두로 편을 들고 있습니다. 유엔이 지난주 말에 마두로 편을 발표를 했죠. 어, 이런 상황에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차베스 이후의 베네수엘라 상황을, 과거의 군사목합제 CIA를 잇는, 그리고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 글로벌 엘리트들, 이게 오바마 힐러리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부시 때부터 부시 그 이전에 부시까지 다 합쳐서 한 통속이었으니까요. 이런 쪽의 움직임, 글로벌 엘리트들의 움직임과 연관시켜서 한번 펼쳐보는 저의 일종의 추론 상상 뭐 이런 건데요. 저는 2016년에 미국 대선 토론에서 힐러리가 유출된 이메일 중에 브라질 금융 자본가들과 교환한 이메일에서 이제 국경은 없어질 거고 우리는 카리브해 요트에서 무슨 음료수 뭔지 까먹었는데 그걸 마시면서 즐겁게 휴가를 즐기는 일만 남았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회자 질문에 우리는 에너지에 관해서 대화를 나눈 중이었다. We were talking about energy. 이렇게 얘기하는 그걸 딱 들었을 때 2016년에요. 아이고, 저것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점점 더 도탄에 빠져가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제 트럼프가 탈퇴해버린 그 오바마가 맺었던 파리 기후 협약 내용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트럼프는 파리 기후 협약 이면의 목적이 글로벌 엘리트들이 신규 에너지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등등하면 너무 유리하고 미국에 현격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협약이 이제 글로벌 엘리트들이 그 유시민이 지구 제국이라고 표현하는 그 세계 정부요.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한 그 창구와 자본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거에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오바마하고 힐러리가 이 파리 기후 협약 이거를 준비하면서 함께 미국 국내에서 진행했던 게 이제 미국의 매장량 최고라는 천연가스와 석유 이거를 완전히 금지시키다시피 해갖고 우리는 셰일가스는 다 망한 줄 알았잖아요. 미국의 가스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구 온난화 이거를 이슈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 심각한 문제다. 막 거의 공포 수준으로 조장하면서 풍력과 태양력이라는, 그러니까 대량 에너지 생산 그 효율성 면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이런 에너지 시장을 막 새로 개척하고 확장하면서 거기에서 브라질 은행가들하고 힐러리도 같이 이제 협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걸로 저는 봤었다는 거고, 이것 때문에 이제 베네수엘라가 워낙에 세계 최대產유국 중에 하나니까 걸림돌이어서 이렇게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9년 2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한번 추정해보는 거였고요. 근데, 그러니까, 현재 2019년 2월, 그러니까 지난주 상황으로 이제 알자지라 거기에서 보여주는 베네수엘라 상황은 애들이 이제 하루에 한 끼라도 밥을 먹기 위해서 학교를 와야 되는데, 이제는 학교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이제 의료품하고 생필품, 식품 이런 게 너무 부족해가지고 완전 건장한 젊은 사람이 막 쓰레기통을 뒤지는 이런 영상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구호품, 원조 물자 이런 것들을 받아오기 위해서 콜롬비아 이런 데 다녀오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도 수천 명 이상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마두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요. 그리고 마두로를 옹호하는 그 출연자들도 거의 시각이 같았는데요. 인터뷰가 한 30분 이상이었었는데, 거기서 마두로가 베네수엘라는 자주국가다. 자기 국가의 자주권과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리고 지금 구호물자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주는 거기 때문에 제국주의 국가들은 의도하는 바가 없이 그냥 공짜로는 뭘 주는 법이 절대로 없기 때문에 절대 안 받을 거고, 그리고 경제 상황은 앞으로 석유 수출을 늘려서 회복시킬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던 그 사람이 앵커가, 그러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수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석유를 어디다가 수출하려고 하냐 물으니까 중국에 팔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 앵커가 중국은 너무 먼데 운송비 포함해서 효율성이 가능하겠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을 거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정당하고 부정부패 없는 선거로 치러진 합법적으로 당선된 정통한 대통령이고, 대화와 소통을 중시하니까 의회는 자기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의회의 조기 총선을 통해서 국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그리고 미국 등등이 제공하겠다고 하는 그 구호 물자들 이런 것들은 제국주의자들이 자기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계속 이런 요지를 반복하는 걸 들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셀프 추천했다고 하는 그 대통령, 그리고 이제 듣보잡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젊은 사람을 칭찬한 패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과도 정부를 구성해서 제대로 된 대통령 선거를 치를 것을 이제 천명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낫다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제대로 된 대통령 선거 거기에서 출마를 할 건지 아닌지 그런 얘기는 거기까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다시 요약을 해보면은 그 마두로를 지지하는 출연자들은 이제 주로 러시아하고 이쪽 그 중국 관영 거기에서는 이제 그 제국주의가 자국을 그러니까 남의 나라를 침공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정 간섭을 하면 안 된다 이러는 거고, 그다음에 마두로가 내려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다, 나라가 난리가 났다, 정말 부정부패 독재다,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그냥이 아니라 이제 확대돼 갖고 말씀드렸듯이 유럽을 포함해서 특히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트럼프,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유엔은 반트럼프 이렇게 갈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는데 제일 중요한 점이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과거에 미국의 패권주의 네오콘, 이 사람들의 대리자 노릇을 하는 제국주의 대통령인가 아닌가, 이 글로벌 엘리트들의 대행자인가 아닌가, 국제관계를 풀어가는 데서 이 점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 점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독재국가라는 시리아하고 한참 그 IS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그리고 쿠바 이런 데 대한 트럼프의 태도를 좀 보면요.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도 아버지의 권좌, 독재를 이어받은 독재자인데, 트럼프는 2017년에 뭐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존 볼튼이 팍스의 패널이었는데, 외교 담당 패널인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와가지고 계속, 이 사람은요 선제 타격의 정권 교체 이거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 트럼프의 브레인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진짜 아는 거라고는 선제 타격, 그 다음에 정권 교체, 남의 나라 레짐 체인지, 이거 두 개밖에 없고요. 2017년대도 이때도
아무튼 1년 내내 북한하고 시리아에 대해서 선제 타격, 그 다음에 정권 교체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도 트럼프는 시리아 내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쿠바에 대해서도 카스트로는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도 정권 교체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요. 그러고 카스트로가 사망하고 나서 그 동생이 정권을 이어받았다가 지금은 같은 공산당 당수인데 아무튼 카스트로 집안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년 4월에 정권을 가져갔는데요. 뭐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미국의 자본가들이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작년 재작년 그때 있었던 쿠바에서 미국 외교관들이 이상한 무슨 소리 때문에 단체로 병에 걸리고 그랬을 때도 트럼프가 무슨 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적도 없고요. 우리나라 삼성이 쿠바 관련해서 신났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여행 우리나라 해외여행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쿠바로 보내갖고 거기서 돈을 쓰게 하고 싶은 건지 뭐 어쨌든 드라마도 쿠바에서 찍더니 젊은이들의 우상이고 저도 엄청 좋아라 하는 유준열하고 이재훈을 또 쿠바로 보내서 2주 관광 프로를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도 엄청 발이 빠른 글로벌 자본인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국주의가 총칼을 들고 들어오기 전에 카톨릭의 예수회가 십자가를 앞세워서 포교를 하러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한류를 앞세워서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하는 나라에 그 한류를 퍼뜨린 다음에 삼성이요. 그러니까 삼성 글로벌 신자유주의는 어찌 한류를 퍼뜨리고 그 다음에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딴 말씀 잠깐 드리는 건데 삼성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CJ ENM 여기가 방탄소년단 그 PD인 방시혁하고 전 세계를 아우른다 그러면서 아이돌 그룹 발굴하는 기획사를 꾸렸거든요, 작년에. 근데 또 그러면서 이수만이 수입한 보헤미안 랩소디를 엄청나게 띄워준 것도 CJ 측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쿠바에서도 이수만 소속사인 엑소가 거의 뭐 BTS보다 더 유명한 것 같은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이렇게 글로벌 엘리트들은 어딘가를 어떤 세력을 장악하려고 할 때 절대로 한쪽만 키우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반대급부를 활용할 수 있는 상대 세력을 동시에 키워놓죠. 그러니까 삼성과 패밀리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합동으로 삼성과 패밀리들이 이제 아버지 댁에서는 재산 때문에 싸웠는데 아들 댁에서 같이 다시 잘 지내고 있다고 하면서 뭐 이재용하고 뭐 CJ ENM 쪽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쿠바를 점령하러 들어가는 걸 보면서 참 뭐 혹시 뭐 호텔 신라나 뭐 신세계 뭐 이런 데가 쿠바에다가 호텔 짓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검색은 안 해봤는데요. 그 IT 얘기 잠깐만 말씀드려 보면요. 하이티는 이제 IT, 하이티 여기는 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여기는 클린턴 재단이 앞장선 미국의 적폐 엘리트들이 다 털어먹다시피 한 나라라고 하면은 맞을 것 같거든요. 여기도 참 국민들이 되게 불쌍한데,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직후에 여기 출신인 지식이니까 미국에서 유명해진 이런 뭐 문화예술 지식인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막 쿠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청원을 하고 뭐 그러던데 참 마음 아팠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윌슨 대통령 쫓아가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여기에도 아무 반응을 안 했었더라고요. 전혀 아무런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1월 달부터 이제 뭐 거기에서도 하이티에서도 반정부 폭력 시위가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던데 그 이슈가 대통령이 부패한 독재자라고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뭐 시리아든 쿠바든 뭐 어디든 뭐 하이티든 아니면은 그 아무튼 어디든 남의 나라 문제에 대해서 뭐 우리는 전 세계 경찰이 아니다 이러면서 입을 싹 씻고 있던 트럼프가 마두로한테는 이렇게 물러나라고 그러니까 취임 후에 처음으로 남의 나라 대통령한테 대놓고 물러나라고 이러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나라의 석유와 그 시엘가스 이 부문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으니까 그거를 지키기 위한 의도도 다분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아직 뭐 공부도 못 해보고 전문 지식도 없기는 하지만 작년 유엔 연설에서는 또 이제 그 독일한테는
그 나토 분담금도 안 낼라 그러면서 천연가스는 러시아에서 사냐? 너네 그러다가 러시아에 예속된다. 막 이렇게 비난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펙 그 석유 산유국들이요 중동에 거기한테는 석유값 좀 내리라고 담합하지 말라고 또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튼 이 석유 자기 나라 석유 산업 문제하고 관계돼서 마두로가 물러나고 나면은 뭐 그러면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파는 걸 어디까지 협상을 해주려고 하는지 뭐 남미에서 같이 뭐 협의를 해서 이 주변 국가들한테 팔 수 있게 판로를 만들어 줄지 어쩔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요. 어쨌든 그 이거 말고 또 그러니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저는 이제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동안 쿠바하고 포함해서 중남미에서 그간 출몰했던 사회주의 국가들을 아마도 군산복합체와 글로벌 엘리트 세력들의 꼭두각시 독재 정권 이 정도로 보는 마인드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렇게 사회주의를 증오하다시피 하는 건가. 그러니까 2017년에 폴란드에 가서 연설하는 대중연설하는 걸 들었을 때 굉장히 감동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그 소련에 굴복하지 않았던 폴란드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치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어쨌든 폴란드도 사회주의 국가였는데 폴란드는 굉장히 칭찬하고 근데 사회주의는 뭐 되게 싫어하고 뭐 그러니까 꼭두각시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요. 근데 저는 이런 게 트럼프의 이런 마인드가 그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서도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북한이 중국도 소련도 그 어느 강대국이나 글로벌 엘리트 세력들의 꼭두각시 정부가 아니라는 걸 제대로 본 것 같다. 북한을 그렇게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는 게요. 그게 빈말이 절대로 아니게 느껴지거든요. 아무튼 북한도 사회주의 국가인데 북한은 예외고 한마디로 북한만 빼고 특히 미국 인근의 사회주의 국가들을 진짜로 글로벌 엘리트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부패 독재 정권들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이건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트럼프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무래도 자기네 국경 문제겠죠. 불법 이민 국경 문제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사실은 조용히 트럼프를 도와주고 있는데요. 자기네 나라에 이민자들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온두라스요. 여기 있는 이 온두라스. 여기서 이제 난민들을 왕창 끌어모아갖고 조지 소로스가 미국의 인권단체들을 보내갖고 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캐러반 해갖고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이쪽으로 나온 이민자들이 300만 명 뭐 이 정도가 넘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빨리 안정이 돼야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생각들도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상황에 대해서 제가 관찰했던 것 좀 말씀드려 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주요 국가들은 그러면 왜 트럼프를 지지하고 푸틴, 시진핑, 유엔은 왜 또 트럼프에 반대해가지고 또 마두로를 옹호하고 있는가 이 문제도 또 저로서는 좀 재미있게 관찰해보고 싶은 문제인데 이거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인제 정상회담 이틀 후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 지난 2년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그다음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미국 트럼프가 이 남북미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나 그거를 또 간단하게 돌아보니까 세 명의 이 탁월한 리더들에게 바치는 뭐 저의 뭐 헌정, 오마주 이런 방송도 한번 준비해보고 싶습니다. 곧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Good night.